박민준 소령님이시죠? 사모님께서 이틀 전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셨습니다. 어서 병원으로 와주세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듣는 박민준 소령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존경받는 육군 소령이자 7년간 아이를 갖지 못했던 남편, 그의 아내 김서연은 바로 오늘이 49제인 이미 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땅 속에 묻힌 아내가 아이를 낳았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뒤에는 민준의 어머니도 그 누구도 몰랐던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죽은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낳기 위해 그의 첫사랑에게 대리모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죽은 아내가 목숨과 맞받고 남긴 마지막 선물. 과연 이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지독한 복수의 서막일까요? 아내의 숭고하고도 잔인한 유언.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마음정거장 채널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제사상의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향 연기가 매캐하게 피어올라 민준의 수척한 얼굴 구석구석을 파고들었다. 오늘은 아내 서연의 49제였다. 영정 속 흑백 사진은 온화하지만 어딘가 한 맺힌 미소로 그를 바라보는 듯 했다. 침묵을 품고 무덤으로 간 여인의 시선이었다. 민준은 굳건히 서 있었다. 풍파에 단련된 육군 소령의 넓은 어깨가 가슴에 달린 검은 상장의 무게에 짓눌려 살짝 처져 있었다. 훈련장에서 굳건히 총을 잡던 그의 손이 이제는 가느다란 향 연기 앞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스님의 독경 소리도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악독한 수군거림을 가리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와 누나 미나가 제사 음식을 정리하며 입으로는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고인의 영혼을 향한 원망처럼 요란하게 울렸다. 어머니는 혀를 차며 아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 정성껏 제사 지내줬으니 이제 그만 편히 가게 둬야지. 씨 없는 수박 같은 거 붙들고 있어봐야 뭐하겠니. 살아서는 남편이랑 시댁 식구들 고생시키더니 죽어서 이 집안의 대가 끊길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줬으니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누나 미나가 신랄한 목소리로 거들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7년 동안 며느리 노릇하면서 애 하나 못 낳고 약값이다 병원비다 돈만 축내더니 결국 빈손으로 갔잖아요. 우리 민준이가 얼마나 잘나고 멋있어요. 그 여자 자궁내막증 때문에 하마터면 대가 끊길 뻔했다고요.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소리치고 싶었다. 모두를 집에서 쫓아내고 서연을 편히 쉬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지난 7년간 이어졌던 서연의 침묵이 고통스러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눈앞에 되살아났다. 지독한 통증에 밤새워 소리 없이 울던 서연의 밤들.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 앞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떠올랐다. 서연은 늘 자신 때문에 완전한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럴 때마다 민주는 그저 아내를 품에 안고 함께 이겨내자고 약속할 뿐이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가 한 일은 가족의 화목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침묵한 것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이미 상처투성이인 아내의 심장을 간접적으로 난도질한 칼날이었다. 어머니가 제단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며느리의 영정은 쳐다보지도 않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늙은 눈에 계산적인 빛이 가득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장례는 이제 끝났으니 내일부터 그 검은 상장은 떼어버리라고 말했다. 옆 동네 초등학교 교사 자리를 하나 봐뒀다고 했다. 집안 좋고 몸매도 풍만하니 아이도 잘 낳을 거라고. 이번 주 일요일에 당장 선을 보러 가라고 명령했다. 민주는 쟁 돌아섰다. 불타는 눈으로 어머니를 노려보았다. 그는 아내가 죽어 누운 자리가 아직 따뜻하지도 않은데 양심이 있냐고 으르렁거렸다. 어머니도 지지 않았다. 허리에 양손을 얹고 이 사이로 악에 바친 목소리를 냈다. 내가 이 집안을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악역을 자처하는 거다. 네가 소령이고 집안의 자랑인 건 맞지만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면 그 계급장도 다 쓸모없는 거야. 애도 못 낳는 죽은 사람 그림자 때문에 네가 독거노인으로 늙어 죽게 둘 수는 없어.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민주는 자신이 비겁자처럼 느껴졌다. 적과는 싸워 이기고 국경의 위험과도 맞섰지만 정작 자신의 집 안에서는 처참하게 패배했다. 서연이 세상을 떠난 날이 떠올랐다. 쇼핑을 하러 가던 길에 당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다.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아기용품이 담긴 쇼핑백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오랫동안 아이 갖기를 포기했던 그녀가 왜 아기용품을 샀을까? 그 질문이 지난 49일 동안 풀리지 않는 비밀처럼 그를 괴롭혔다. 지금 이 집에 있는 어머니와 누나는 그의 마지막 남은 생기마저 빨아들이는 유령 같았다. 민주는 발코니로 나가 담배 한 개비를 피웠다. 담배 연기는 향 연기와 뒤섞여 기괴한 냄새를 만들어냈다. 그는 극한의 고독을 느꼈다. 부하들은 그를 철의 사나이라며 존경했지만 그 군복 안에 산산조각 난 영혼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까? 그는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 서연을 잃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가족에 대한 공허한 의무와 어머니가 그려놓은 잿빛 미래뿐이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격렬하게 울리며 고요하고 답답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화면에는 유명 산부인과 병원의 지역번호가 찍힌 낯선 번호가 떠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문적이지만 다급함이 묻어나는 음성이었다. 박민준 소령님 되십니까? 김서연님 남편분 맞으시죠? 민주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숨이 가빠졌다. 그는 잠긴 목소리로 맞다고 대답했다. 전화기 너머의 여성은 또렷하게 통보했다. 사모님 김서연님께서 이틀 전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셨습니다. 신분증 지참하시고 바로 병원으로 오셔서 아기 인수 및 사모님 퇴원 수속을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담배가 바닥으로 떨어져 불꽃이 튀었다. 잘못 들었거나 누군가의 악랄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내 아내는 죽은 지 오늘로 꼭 49일째예요. 어떻게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수화기 너머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간호사는 병원 기록에 산모의 이름은 김서연, 남편은 박민준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고 확인해 주었다. 주민등록번호와 그의 전화번호까지 모두 일치했다. 간호사는 산모가 응급분만 상태로 입원했으며 사전에 서명된 모든 서류에 김서연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에 절차에 따라 그에게 연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는 손발에 힘이 풀려 휴대폰을 놓칠 뻔했다. 서연은 죽었다. 그가 직접 아내의 몸을 닦이고 염했다. 매주 그녀의 무덤 앞에 섰다. 그렇다면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왜 아내의 이름을 쓰고 있는가? 왜 하필 아내의 49제에 맞춰 아이가 태어난 것인가? 흩어져 있던 사건의 조각들이 가장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이유 없이 집을 비우던 서연의 모습, 은행 통장에서 사라진 저축액, 그리고 사고 당일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아기용품. 모든 것이 폭풍처럼 몰아쳐 장례식의 어두운 장막을 찢어버렸다. 그는 어머니에게 인사할 겨를도 입고 있던 상복을 갈아입을 틈도 없었다. 민주는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뒤에서 부르는 가족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그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어둠 속에서 울부짖는 엔진 소리는 그의 찢어지는 마음의 비명 같았다. 그곳에 가야만 했다. 아내를 사칭하는 여자가 누구인지, 그 아이는 어디서 왔는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힐 것이라는 것을. 민준의 손은 핸들을 너무 꽉 잡아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하고 단련된 팔뚝 위로 파란 힘줄이 솟아올랐다. 차창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는 지금 그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처절한 절규 같았다. 머릿속에서는 간호사의 말이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기괴하고 비현실적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사모님께서 출산하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으니 데리러 오세요. 이 말들은 7년간 간절히 기다려온 한 남자에게 최고의 행복이어야 했지만 지금은 채 아물지 않은 상처를 후벼 파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다. 그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는 도시의 희미한 불빛 속을 질주하며 아직 49제의 향 연기가 가시지 않은 집을 뒤로 했다. 민주는 목구멍으로 중얼거렸다. 미쳤어. 이건 정말 미친 짓이야. 어떻게 땅속 깊이 묻힌 여자가 분만실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직접 장례를 치르고 관 옆에서 눈물이 마르도록 울었던 아내가 어떻게 출산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방금 전의 통화 내용을 상세히 떠올렸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기운이 흘러 머리털이 곤두섰다. 그는 서연의 마지막 날들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야위고 창백했으며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해 보였다. 때로는 연민과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곤 했다. 그가 물으면 그녀는 그저 약 때문에 피곤해서 그렇다고 미소 지을 뿐이었다.
혹시 서연이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했던 것은 아닐까? 가느다란 실오라기 같은 미친 희망이 꽉 조여진 그의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다. 그는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이 서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녀가 어떤 기적을 위해 죽음을 위장했다는 비현실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속였다. 하지만 군인으로서의 이성이 즉시 그의 뺨을 후려쳤다. 그는 시신을 확인했고 사고 후 아내의 몸에 남은 익숙한 흉터들을 보았다. 실수일 리가 없었다. 차는 국제병원 정문 앞에서 급정거했다. 민주는 비틀거리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는 가슴에 달린 검은 상장을 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미친 사람의 몰골로 병원 로비로 돌진했다. 병원의 새하얀 형광등 불빛에 눈이 부셨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는 접수처로 달려가 카운터를 세게 내리쳤다. 젊은 직원이 깜짝 놀라 심장이 또 칠 뻔했다. 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모 김서연의 병실을 물었다. 간호사는 그의 가슴에 달린 상장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당황과 혼란이 역력한 눈빛이었지만 그녀는 컴퓨터를 확인하고 3층 회복실 구역을 손으로 가리켰다. 계단을 오르는 민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관자놀이 옆 혈관이 팽창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는 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웠다. 모든 것이 컴퓨터 시스템의 끔찍한 실수일까봐, 혹은 이것이 누군가의 잔인한 음모일까봐 더 두려웠다. 회복실 문 앞에 섰을 때 민주는 잠시 멈춰 마지막 남은 평정심을 되찾기 위해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뿌연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워있는 한 여인의 모습과 그 옆에 분홍색 천으로 덮인 작은 아기 침대가 보였다.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졌다. 침대에 누워있던 여인이 살짝 몸을 뒤척이며 천천히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민준을 둘러싼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시간은 무한한 공간 속에 멈춰버렸다. 그곳에 누워있는 사람은 서연이 아니었다. 그 얼굴, 그 눈빛. 비록 출산 후 지치고 초췌했지만 그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10년 전 과거에 묻어두었던 그의 첫사랑, 수진이었다. 수진은 민준을 보자 눈빛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시선은 그의 가슴에 달린 검은 상장에 멈췄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물었다. 왜 상복을 입고 있어요? 서연 씨는요? 약속대로 저를 데리러 오지 않고요? 민준은 목구멍이 바싹 타는 것을 느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진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적나라하고 잔인하게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아기 침대 속 아이를 보았다. 아이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오물거리는 입술과 오뚝한 콧날은 그의 어린 시절 사진과 꼭 닮아 있었다. 기묘한 혈연의 연결고리가 민준의 마음속에서 솟아나 온몸이 마비되는 듯했다. 그는 수진을 보고 다시 아이를 보았다. 머릿속은 답 없는 수천 개의 질문으로 터져나갈 것 같았다. 왜 수진이 임신을 했는가? 왜 그녀는 서연의 이름으로 입원했는가? 그리고 왜 이 아이는 자신과 이토록 닮았는가? 수진은 민준의 넉나간 표정을 보고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산후 통증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는 흐느끼며 다시 물었다. 서연은 어디 있냐고. 이 아이를 가장 먼저 안아줄 사람은 서연 씨일 거라고 약속했다고. 아이가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줬다고. 민주는 침대 가까이 다가갔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떨리는 손으로 침대 난간을 꽉 잡았다. 그는 극심한 고통이 담긴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며 잠긴 목소리로 서연이 49일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렸다. 수진의 울음소리가 떠섰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렸다. 병실 안의 공기는 숨쉬기 어려울 만큼 무겁고 답답해졌다. 민주는 가슴이 텅 빈 것을 느꼈다. 무한한 슬픔이 차올랐다. 그는 죽은 아내가 자신에게 새 생명, 그녀가 이룰 수 없었던 대를 잇기 위해 거대하고도 고통스러운 계획을 은밀히 준비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아이를 돌아보았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군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아이는 충격적인 비밀의 결정체이자 서연이 자신의 삶 전체와 맞바꿔 그에게 보낸 뒤늦고도 가혹한 선물이었다. 민주는 두 여자 사이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은 이미 흙으로 돌아갔고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아이와 함께 살아서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운명의 미로에 갇힌 기분이었다. 유일한 탈출구는 이 고통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뿐이었다. 수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 두려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 사이에서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의 군복 가슴에 달린 검은 상장을 보았을 때 그녀는 창백한 손을 떨며 침대 난간을 꽉 잡았다. 눈앞에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숨이 가빴다. 민주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발걸음은 쇳덩이를 단 듯 무거웠고 시선은 침대 옆 아기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아이가 살짝 몸을 뒤척이며 응애하고 울기 시작했다. 울음소리가 방 안의 무거운 침묵을 갈랐다. 수지는 몸을 일으켜 아이를 안았다. 모성 본능은 출산에 찢어지는 고통을 잊게 했다. 그녀는 서투르게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었다. 바로 그때 작은 옷이 비뚤어지면서 아이의 목덜미에 있는 초승달 모양의 붉은 반점이 민준의 눈에 들어왔다. 민준의 온몸이 강력한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흔들렸다. 그 반점, 그 모양, 그 위치는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반점과 똑같았다. 그의 가문에서만 내려오는 부정할 수 없는 유전의 증표였다. 민준의 머릿속이 터져나갈 것 같았다. 잔인하고도 기적적인 진실이 동시에 덮쳐와 그는 아찔함을 느꼈다. 이 아이는 그의 피를 이어받았다. 그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왜 아이의 엄마가 수진이란 말인가? 지난 10년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수진이 어떻게 그의 아이를 임신했는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풍파에 단련된 소령의 머릿속에서 아우성쳤다. 그는 수진을 보았다. 목소리는 갈라져 조각났다. 왜 당신이에요? 왜 서연의 이름으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수지는 그를 보며 얼굴에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녀는 누군가 빼앗아갈까 두려운 듯 아이를 품에 꼭 껴안았다. 목소리는 두 사람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고 약했다. 그녀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모든 것이 그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가 서연을 사칭해 무언가를 빼앗으려 한 게 아니라고. 서연이 직접 자신을 찾아왔다고. 이 모든 것을 서연이 계획했다고. 민주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등이 차가운 나무 문에 세게 부딪혔다. 서연이 수진을 찾았다고? 현숙하고 인내심 강했던 그의 아내가 남편의 옛 연인을 찾아가서 뭘 했단 말인가? 배신인가? 아니면 극단적일 정도로 미친 희생인가? 그는 서연이 몰래 병원에 다니던 날들과 건강이 너무 약해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시험관 아기 시술 서류들을 떠올렸다. 알고 보니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단지 목표를 다른 여자, 그가 한때 깊이 사랑했던 여자로 바꿨을 뿐이었다. 고통과 의심이 민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 그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눈먼 장님 같았다. 아내가 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연극을 은밀히 연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실패한 남편이었다. 수지는 민준의 눈에 서린 충격을 보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서연이 너무 불쌍했다고. 그녀가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애원했다고. 오직 수진만이 민준에게 진짜 아이, 그녀가 결코 줄 수 없는 완전한 가정을 선물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수지는 흐느끼며 서연의 이름으로 임신했던 몇 달간의 이야기, 서연이 아이를 위해 아껴 모은 돈을 보내준 이야기,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서연이 친자식처럼 데려가서 씨 없는 수박이라는 세상의 오명을 지워주겠다고 한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주는 가슴이 으스러지는 것 같았다. 그는 가슴에 검은 상장을 내려다보고 수진의 품에서 잠들기 시작한 아이를 보았다. 운명의 가혹한 뒤바뀜이었다. 이 아이를 갖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여인은 땅속 깊이 잠들어 있었고, 아이를 낳은 여인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남자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자신에게 묻지 않은 서연이 미웠지만 대를 이어야 한다는 강박감이 그녀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는 수진을 보았다. 10년 전 그가 지켜주지 못했던 여자. 이제 운명은 가장 얄꼬문 방식으로 그녀를 그의 품에 던져 넣었다. 수지는 떨리는 손을 앞으로 뻗었다. 현실을 만져보려는 듯 했지만 두려움에 다시 거두었다. 그녀는 그의 옷에 달린 상장을 보며 극심한 절망에 빠진 눈빛을 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 씨, 정말로 간 거예요? 이 아이를 남겨두고 정말로 떠난 거냐고요?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말없이 서 있었다. 눈물이 안으로 흘러 쓰라렸다. 그는 그들 모두가 서연의 숭고하고도 잔인한 계획의 희생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수지는 서연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녀는 오늘 서연이 와서 미소 지으며 아이를 받아들고 이 애정의 계약에서 자신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병실의 침묵은 영원처럼 길게 이어졌다.
심장박동 측정기의 규칙적인 삑삑 소리와 운명의 한숨 소리만이 들려왔다. 민주는 자신의 아들을 보았다. 운명의 붉은 반점을 가진 아이. 그는 거대한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수진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의 가족이 선자리와 비난으로 그를 갈기갈기 찢으려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홀로 출산을 겪고 완전히 지쳐버린 수진을 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뒤늦은 보호 본능이 솟아올랐다. 그는 다가가 거칠고 큰 손을 수진의 어깨에 얹었다.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말없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눈물 어린 눈이 폭풍우 속에서 기댈 곳을 찾고 있었다. 수진은 힘없이 말했다. 목소리가 창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소리에 흩어졌다. 서연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 질문은 민준의 약한 방어막을 꿰뚫는 마지막 칼날 같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군 생활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끄덕임이었다. 그는 늦었다. 서연에게도, 수진에게도, 그리고 자신의 아이에게도 늦었다. 하지만 평온하게 잠든 아이를 보며 민주는 자신이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굳건히 서서 인간적이지만 피와 눈물로 얼룩진 이 혼란을 해결해야만 했다. 바로 눈앞에 놓인 진실에서부터 시작해야 했다. 수진의 마음속 폭풍이 점차 잦아들고 하얀 병실에는 간헐적인 흐느낌만이 남았다. 생명이 갓 싹튼 그곳은 아직 무덤에 풀도 자라지 않은 죽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민주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두 손을 깍지 낀 채 군복 바지 아래 무릎이 떨렸다. 그는 한때 죽도록 사랑했던 여자, 수진을 보았다. 그녀는 이제 그가 7년간 존중하며 함께 살았던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수진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1년 전, 그녀가 파탄난 결혼 생활과 자연 임신 능력을 상실한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서연이 그녀가 일하는 작은 카페에 유령처럼 나타났다고 했다. 수진은 그때 겁에 질렸다고 말했다. 서연이 남편의 옛 애인을 질투하거나 모욕하러 온 줄 알았다고. 하지만 아니었다. 서연은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마른 손이 수진의 옷자락을 붙잡고 비참하게 울었다. 서연은 수진에게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안다고, 이 망가진 자궁으로는 민준에게 대를 이을 아이를 낳아줄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서연은 수진에 대해 조사했고, 수진 역시 외롭고 아이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미친 제안을 했다. 바로 수진의 난자와 민준의 정자로 서연의 이름 아래 대리 임신을 해달라고 애원한 것이다. 아이가 합법적인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민준은 이 말을 듣자 귀가 먹먹해지고 가슴이 천근의 바위에 짓눌린 듯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2년 전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를 떠올렸다. 서연은 그에게 불임 클리닉에 가서 정자를 보관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때 서연은 이것이 부부의 마지막 희망이며 시험관 시술을 위해 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는 아내의 뜻에 따랐다. 그는 안내에 따라 모든 절차를 마쳤다. 하지만 불과 몇 달 후 서연은 의사가 자신의 건강이 너무 약해 난자 채취와 배아 이식 과정을 견딜 수 없다고 해서 계획을 접어야 했다고 슬프게 말했다. 민주는 그녀를 완전히 믿었다. 심지어 아내가 더 이상 육체적인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안도하기까지 했다. 알고 보니 모든 것이 서연이 연출한 완벽한 연극이었다. 그녀는 그의 희망을 몰래 훔쳐 다른 여자에게 맡겼던 것이다. 민주는 서연이 남편의 옛 애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할 만큼 얼마나 큰 굴욕과 고독을 견뎌야 했는지 깨닫자 충격은 쓰라린 슬픔으로 변했다. 그녀는 남편의 핏줄을 다른 여자와 나누는 것을 받아들였다. 오직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대가 끊겼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멸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수지는 민준의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더욱 가슴 아파했다. 그녀는 처음에 10년 전 자신을 버린 남자와 엮이고 싶지 않아 단호히 거절했다고 흐느끼며 말했다. 하지만 서연의 진심과 가여울 정도로 초췌한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다. 서연은 이것이 시댁에 대한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이며 또한 수진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남자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서연은 자신의 비상금 전부를 털고 가장 소중한 보석까지 팔아 임신부터 출산까지 수진에게 드는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온화하지만 슬픔이 묻어나는 서연의 미소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는 자신이 쓰레기 같다고 느꼈다. 아내가 한 여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계획을 세우며 혹독한 세상과 홀로 싸우는 동안 무심했던 남편.
그는 어머니의 비난에 아내가 맞서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녀가 씨 없는 수박이라는 오명을 견디게 했다. 그동안 그녀는 그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조용히 길을 닦고 있었던 것이다. 이 고통은 너무나 컸다. 훈련으로 단련된 군인의 논리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수지는 민준이 침묵하자 베개 밑에서 낡고 해진 옅은 파란색 표지의 작은 노트를 꺼냈다. 표지에는 민준과 서연의 작은 결혼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지쳐 떨리는 손으로 그 노트를 그에게 건네며 이것이 서연이 지난 1년 동안 쓴 일기라고 말했다. 매일 그녀는 그와 아이에게 남기는 메시지를 기록했다. 서연은 만약 자신이 아이가 태어나는 날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이 노트를 그의 손에 직접 전해주라고 했다. 그가 왜 그녀가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민주는 그 노트를 받아들었다. 마치 죽은 아내의 남은 온기를 만지는 듯했다. 차갑고도 뜨거운 감각이 동시에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수지는 복잡한 눈빛으로 그를 보다가 민준의 가슴을 저미는 질문을 던졌다. 이제 저와 이 아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준 씨?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손에 든 일기를 꽉 쥐고 눈물 어린 눈으로 아기 침대에서 평온하게 잠든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과거의 한 조각이 막 맞춰졌지만 그것은 그의 인생이라는 그림을 그 어느 때보다도 산산조각 내고 어지럽혔다. 그는 자신이 서연에게 목숨 빚뿐만 아니라 수진에게는 명분,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아마 평생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를 진실의 빚을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병원 복도나무 의자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머리 위 형광등이 차가운 백색 광을 뿜어내고 있었다. 손에 든 파란 표지의 일기장은 무거웠다. 얇은 종이 한 장 한 장에 서연이 7년간 홀로 짊어져 온 폭풍우 같은 하늘이 담겨 있었다. 그는 첫 페이지를 넘겼다. 아내의 단정한 글씨가 나타났고 막 떨어진 뜨거운 눈물방울에 번져갔다. 서연은 시집 온 첫날, 그리고 의사로부터 심각한 자궁 내막증으로 영원히 엄마가 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의 짧았던 행복에 대해 썼다. 한 줄 한 줄이 민준의 마음에 칼날처럼 박혔다. 서연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평평한 배를 보며 우리 집안이 복이 없어서 애도 못 낳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였구나. 씨 없는 수박 같으니라고 독서를 내뱉을 때마다 눈물로 밥을 삼켜야 했던 식사 시간에 대해 적었다. 밤이 되어 옆에서 잠든 민준의 한숨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썼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을 대가 끊기게 만든 죄인이라고 자책했다. 민준은 자신이 그동안 아내의 온화함과 인내심만을 보았을 뿐 그 미소 뒤에 오래전에 부서져 버린 영혼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의 사랑은 숭고하면서도 극단적으로 맹목적이었다. 그녀는 차라리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속하게 될지언정 자식 없이 외롭게 사는 것을 볼 수 없었다. 수진과의 만남에 대한 페이지를 넘겼을 때 민주는 심장이 닿는 것 같았다. 서연은 수진이 일하는 곳을 찾아갔던 장면을 상세히 묘사했다. 남편의 옛 애인 발 아래 무릎 꿇기 전 얼마나 끔찍한 내적 갈등을 겪었는지에 대해 그녀는 수진이 민준이 유일하게 깊이 사랑했던 여자이며 오직 수진의 피만이 그의 정자와 섞여 가장 완벽한 생명을 만들어낼 자격이 있다고 썼다. 서연은 질투가 났다고 인정했다. 다른 여자가 남편의 아이를 품고 있다는 생각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하지만 남편이 세상의 멸시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여자로서의 이기심보다 더 컸다. 그녀는 수진에게 미안하고 민준에게 미안하다고 썼다. 그녀는 남편이 대를 이을 아이를 가질 수만 있다면 그들의 행복 뒤에 서 있는 그림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민준은 목이 메어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군인이었고 적의 총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그는 자신이 지독히도 비겁하고 어리석었다고 느꼈다.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릎 꿇고 빌 때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녀가 마지막 남은 저축액을 탈탈 털어 자신이 없는 그의 미래를 사려고 할 때 그는 어디에 있었는가? 서연의 숭고함은 너무나 거대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자존심을 짓밟았고 아내가 7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뼛속까지 파고드는 고통을 억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들은 번져 있었다. 아마 이 글을 쓸 때쯤 서연은 자신의 건강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아이를 사랑해주고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희생을 감수한 수진을 소중히 여겨달라고 당부했다. 서연은 만약 자신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이 아이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남자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로 여겨달라고 썼다. 민주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텅 빈 복도에 마른 흐느낌이 울려 퍼졌다.
그는 서연에게 평생 갚지 못할 피와 살의 빚을 졌다고 느꼈다. 바로 그때 대리석 바닥에 하이힐 소리가 또각거리며 울려 퍼져 고요함을 깨뜨렸다. 민준이 고개를 들자 채 닦지 못한 붉은 눈에 어머니와 누나 미나의 모습이 들어왔다. 어머니는 이 미친놈, 아내 49제의 산부인과에는 왜 달려와 있는 거야 대체? 라며 욕설을 중얼거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가 회복실 문 앞에 앉아있는 민준과 막 간호사를 찾아 나오던 수진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는 바닥에 못 박힌 듯 멈춰섰다. 어머니는 수진과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를 번갈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얼굴은 경악에서 극도의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수진의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이 사이로 소리쳤다. 이런 여자가 왜 여기에 있어? 이 애는 누구 자식인데 내 놈이랑 붕어빵이냐? 누나 미나도 신랄한 목소리로 거들었다. 민준이 너 정말 대단하다. 아내가 죽자마자 옛날 내연녀 데려와서 애 낳게 하고 그동안 우리 집안을 다 속인 거였어? 민준은 벌떡 일어섰다. 어머니와 수진 사이를 가로막았다. 숨은 가빴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그분을 모욕하지 마세요. 민준은 으르렁거렸다. 그의 낮고 탁한 음성에는 수년간 억눌러온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서연이가 직접 이렇게 되도록 계획한 거예요. 어머니의 그 모진 말들 때문에 서연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를 자세히 보려고 달려들었다. 수지는 겁에 질려 민준의 등 뒤로 물러서며 두려움에 울기 시작한 아이를 꼭 껴안았다. 병원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변 환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민준은 자신이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었다. 한쪽에는 아내의 눈물 젖은 유언이, 다른 한쪽에는 가족의 이기적이고 잔인한 모습이 있었다. 그리고 눈앞에는 아내의 이름을 빌린 채 떨고 있는 여인이 있었다. 박 여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 수진이 집안이 가난하다며 아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녀를 증오했다. 그녀는 분노와 경악으로 일그러진 늙은 얼굴로 사나운 폭풍처럼 달려들었다. 그녀의 눈은 수진의 품에 안긴 갓난아기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다시 극도의 경멸감으로 수진을 노려보았다. 옆에 서 있던 누나 미나는 신랄한 목소리로 거들었다. 세상에, 알고 보니 민준이가 밖에서 내연녀를 키우고 있었네. 아내가 죽은 지 49일 만에 상간녀를 데려와서 대리모 노릇을 시키다니. 어쩐지 서연이가 젊은 나이에 죽더라니. 내 놈 바람기 때문에 화병 나서 죽은 게 틀림없어. 고함 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져 주변의 간호사와 환자 가족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손가락질했다. 수지는 격렬하게 떨었다. 출산을 겪은 그녀의 얼굴은 이미 핏기 하나 없었는데 이제는 종이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벽 구석으로 물러섰다. 눈물 어린 눈으로 민준을 보며 도움을 청했다. 수지는 굴욕감을 느꼈다. 생명이 갓 태어난 신성한 곳에서 남의 남편을 뺏은 여자라는 비난을 받자 뼛속까지 사무치는 굴욕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상간녀가 아니라고, 고인의 유언을 이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민주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소령의 큰 체구가 수진과 가족의 모욕적인 말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의 얼굴은 굳어졌고 불타는 눈으로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수년간 억눌러온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어머니와 누나에게 당장 입 다물라고 으르렁거렸다. 여기는 당신들이 난장판을 벌일 시장 바닥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박 여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수진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내가 왜 입을 다물어? 이 발칙한 년이 애를 앞세워서 우리 박씨 집안에 발을 들여놓으려고? 서연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뻔뻔하게 배를 불려서 나타나 민준이 아내 행세를 해?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숨이 가빠졌다. 그는 이 아이가 배신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피와 서연의 숭고한 염원이 낳은 결실이라고 충격적인 사실을 공표했다. 그는 또박또박 말했다. 서연이 직접 수진을 찾아갔다고. 서연이 무릎 꿇고 수진에게 자신이 미리 보관해둔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대리 임신을 해달라고 애원했다고. 복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박 여사와 누나 미나는 몇 초간 얼어붙었지만 이내 이기심과 편견이 이성을 압도했다. 박 여사는 비웃으며 민준이 저 여자에게 홀렸다고 말했다. 서연이가 그렇게 착하고 덕이 높은데 어떻게 집에 도둑을 끌어들이는 짓을 하겠냐고. 분명히 저 수진이라는 여자가 수작을 부려 민준과 서연을 모두 속인 것이라고. 누나 미나는 맞장구를 쳤다.
맞아요. 요즘 세상에 흑백을 가리기 어려운데 저 애가 누구시인지 어떻게 알아요? 민준이랑 닮긴 했지만 핏줄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다른 남자 정자를 받아서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고 돈 뜯어내려는 걸지도 몰라요. 박 여사는 당장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본도 모르는 아이가 집안을 더럽히게 둘 수 없다고. 어머니의 의심과 잔인함에 민준의 마음은 재처럼 차갑게 식었다. 그는 수진을 보았다. 그녀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고 가녀린 어깨는 상처받아 떨고 있었다. 수진은 불쌍한 여자를 도와준 일이 자신을 이런 만신창이로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민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이 고통은 전장에서 총상을 입었을 때보다 더 아팠다. 그는 자신이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수진과 아이가 가족의 편협한 편견에 짓밟힐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수진에게 다가가 떨리는 그녀의 어깨에 큰 손을 얹었다. 절대적인 보호의 약속이었다. 민주는 더 이상 조금의 양보도 없는 눈으로 어머니를 보았다. 그는 당신들이 믿든 안 믿든 중요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나 그 어떤 서류도 이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고 서연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고. 박 여사가 아이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민준이 재빨리 막아섰다. 그의 팔은 쇠처럼 단단해 그녀는 꼼짝할 수 없었다. 민준은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순간부터 수진 씨와 아이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제가 부모 자식 연을 끊는다고 해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단언했다. 이 아이는 저와 서연이의 아들입니다. 그녀는 제게 가정을 선물하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희생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모욕하는 것은 저와 죽은 제 아내의 영혼을 모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긴장감이 병실을 감쌌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불쌍한 새 생명과 자신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쓴 여자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 병실 문이 박 여사와 누나 미나 앞에서 쾅 하고 닫히며 밖에서 들려오는 저주의 외침을 차단했다. 복도는 차가웠다. 공간은 순식간에 무거운 침묵에 잠겼고 민준의 거친 숨소리와 수진의 간헐적인 흐느낌만이 들렸다. 민주는 문에 등을 기댄 채 쇠로 된 보호대를 부술듯이 두 손을 꽉 쥐었다. 가슴은 침대 위 여인의 흐느낌에 맞춰 오르내렸다. 그는 수진을 보았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굴욕감이 역력했지만 눈은 이상하리만치 단호한 빛을 띠고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다가가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왜? 당신처럼 상처 많은 사람이 서연이의 이 말도 안 되고 비난받을 만한 계획에 동참한 겁니까? 수지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수척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민준이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어두운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10년 전 그를 떠난 후 수지는 폭력과 눈물로 얼룩진 짧은 결혼 생활을 겪었다. 결국 고통스러운 유산으로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영원히 잃게 되었다. 그녀는 영혼 없는 시체처럼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비현실적인 제안을 들고 나타났다. 수지는 처음에는 그 생각 자체에 혐오감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의 정자를 보관했다는 서연의 이야기, 남편에게 핏줄을 남겨주고 싶어하는 시한부 아내의 불타는 갈망에 대해 듣고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10년간 민준에게 빚졌던 청춘의 빚을 갚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난자와 그의 정자로 임신하는 것은 삶의 의미를 되찾고 비록 빌린 명분일지라도 진정한 엄마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민주는 수진이 속을 다 꺼내놓는 듯한 말을 말없이 들었다. 그는 소름 끼칠 정도로 거대하고 조용한 희생을 느꼈다. 수진은 서연이 산부인과를 찾는 것부터 평생 모은 저축액 전부를 수진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서연은 물질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수진의 심리적인 준비까지 도왔다. 민준의 습관부터 일이 잘못될 경우 시어머니에게 대처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서연의 극단적인 세심함에 수지는 감탄하면서도 가슴 아팠다. 그녀는 자신이 유일하게 깊이 사랑했던 남자의 피를 이어받은 생명을 얻는 대가로 그림자 속에 서는 대역의 마음으로 이 게임에 뛰어들기로 동의했다. 하지만 아이가 실제로 태어나고 그 생명의 싹이 9개월 10일 동안 자궁에서 자라면서 수진의 모성애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솟아올랐다. 그녀는 고인과의 약속과 혈관 속에서 끓어오르는 혈육의 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괴로워했다. 그녀는 서연과의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출산 후에는 아이가 민준과 서연의 공식적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와 붕어빵처럼 닮은 아이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어떻게 자신의 분신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단 말인가? 비록 그 사람이 민준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 아이가 자신의 어두운 삶의 유일한 위안인데 등을 돌릴 수 있단 말인가? 그 괴로움이 수진을 갈기갈기 찢어 아이를 안고 멀리 도망치고 싶으면서도 가족의 비난으로부터 아이를 지키기 위해 남고 싶게 만들었다. 민주는 수진의 눈에 서린 고통을 읽었다. 그는 자신이 이 여자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다는 것을, 명분이나 돈으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다가가 수진을 위로하려 손을 뻗었을 때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수진은 황급히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고 온몸이 붉게 달아올라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민주는 즉시 호출벨을 눌렀다. 병실은 순식간에 분주한 발걸음 소리와 기계음으로 혼란에 빠졌다. 그날 밤 병실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해졌고 오직 불안감만이 가득했다. 민주는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군복을 벗고 얇은 티셔츠 차림으로 수진과 번갈아가며 아이의 열을 식혔다. 한쪽에는 풍파에 단련된 소령이, 다른 한쪽에는 초췌한 젊은 엄마가 있었다. 그들은 말없는 공감 속에서 조용히 협력했다. 민주는 수진이 아이의 이마에 맺힌 땀을 정성껏 닦아주고 아이가 끙끙 앓을 때마다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날 밤, 과거와 현재, 빛과 감정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듯 했다. 그들은 더 이상 옛 연인이나 대리모가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갓 태어난 연약한 생명을 함께 지키는 두 사람이었다. 새벽이 가까워져 아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을 때 수진은 지쳐 침대 머리에 기댄 채 잠이 들었다. 손은 여전히 아기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민주는 창가에 서서 지평선 너머로 밝아오는 첫빛을 보며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복잡했다. 그는 어머니와 세상의 여론과의 싸움이 훨씬 더 치열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평온하게 잠든 아이와 자신을 위해 명예까지 희생한 여인을 보며 민주는 자신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국토를 지켰던 것처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을 지켜야만 했다.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터였기 때문이다. 잿빛 새벽빛이 병원의 뿌연 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아이의 열을 밤새 간호한 민준의 수척한 얼굴을 비췄다. 수진이 지쳐 잠들었을 때 내는 가벼운 숨소리가 무거운 침묵을 깨는 유일한 소리였다. 민준은 일어섰다. 피곤함에 뼈마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지만 정신은 이상하리만치 맑았다. 어제부터 싹튼 의심이 이제 그의 마음을 태우는 불길로 타올랐다. 조심성 많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던 서연이 왜 한적한 도로에서 대낮에 끔찍한 사고를 당했을까? 왜 그녀의 가방에는 그가 누군가에게 대신 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기용품이 가득 들어 있었을까? 민주는 병실을 나와 49일 전 아내의 사고 파일을 처리했던 경찰서로 직행했다. 군인 신분과 유일한 가족으로서 그는 상세한 사건 기록과 현장 약도를 다시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옛 동료가 얇은 서류철을 건네며 민준의 풍파에 찌든 얼굴을 안타깝게 쳐다보았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겼다. 차가운 현장 사진들이 그의 심장을 조여왔다. 서연의 오토바이는 트럭 밑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져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길을 끈 것은 멀리 날아간 비닐 쇼핑백이었다. 안에는 새하얀 베넷 저고리, 작은 손싸개, 그리고 예방접종 기록 수첩이 들어있었다. 민준은 경찰서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현장에서 수집된 작은 수첩을 펼쳤다. 서연의 글씨가 나타났다. 원망의 말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의 목록이었다. 그녀는 신생아에게 좋은 분유 종류, 민감한 피부를 위해 전용 섬유 유연제로 세탁해야 할 가제 손수건, 그리고 특히 수진이 입원한 병원의 주소를 꼼꼼히 적어두었다. 민주는 그 운명의 날, 서연이 이 물건들을 수진에게 전해주러 가던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직접 준비하고 싶어 했다. 남편과 다른 여자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를 위해. 고통이 겹쳐 민주는 추억과 진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는 서연이 아기용품을 들고 아이가 태어날 날을 생각하며 미소 짓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극심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시댁 식구들이 알게 될까봐, 수진이 마음을 바꿀까봐, 그리고 건강이 점점 나빠지며 자신을 덮쳐오는 죽음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무관심이 아내의 영혼을 천천히 죽이는 독약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아직 49제의 향내가 남아있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침실로 들어가 서랍과 책더미를 뒤지다가 마침내 서연의 비밀 서랍 앞에서 멈췄다. 하얀 편지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위에는 민준 씨에게라는 세 글자만 적혀 있었다. 식은땀이 이마에 흘렀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사람이 7년간 함께 잠들었던 침대 머리에 등을 기댔다. 이것은 서연이 사고 전날 밤에 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한 공식적인 유서였다. 서연은 지난 1년간 그를 속인 것에 대한 뒤늦은 사과로 편지를 시작했다. 민준이 중간쯤 읽었을 때 그의 눈은 흐려졌고 손이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서연은 썼다. 민준 씨, 제가 당신을 수진 씨에게 보낸 이유는 단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자궁경부암 3기라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의사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이 병은 오랫동안 조용히 제 몸을 파괴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관 시술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비록 우리가 정자를 보관했지만 저는 제가 곧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을 홀로 외롭게 남겨둘 수 없었고 제가 떠난 후 가족들에게 멸시당하게 둘 수 없었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민준의 심장을 찔렀다. 서연은 수진이 임신한 모습을 볼 때마다 행복하면서도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눈을 감기 전에 그가 진정한 의미의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 민주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강철 같던 가슴에서 터져나온 마른 울음소리. 그는 자신이 아내의 성스러운 숭고함 앞에선 죄인 같다고 느꼈다. 서연은 조용한 희생 속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냈다. 죽음과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홀로 마주했다. 그는 그 사고가 병과 책임감에 지친 영혼에게 찾아온 이른 종말일 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손에 든 종이 뭉치를 들고 있었지만 마치 천근의 쇳덩이를 안고 있는 듯한 느낌에 풍파에 단련된 군인의 어깨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넋나간 사람처럼 병원으로 돌아왔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긴 복도를 지났다. 소독약 냄새가 그의 아픈 폐를 질식시킬 듯이 맴돌았다. 수지는 침대 머리에 기댄 채 잠 못 이룬 편한 눈으로 아이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민준이 잿빛 얼굴과 구겨진 편지를 들고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녀는 곧 닥칠 폭풍을 예감한 듯 살짝 몸을 떨었다. 민준은 침대 옆에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잠겨 있어서 자신도 자신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서연의 마지막 글을 수진에게 읽어주기 시작했다. 고인의 간절한 부탁과 당부가 고요한 병실에 울려 퍼져 피 흘리는 심장의 틈새로 파고들었다. 서연은 썼다. 민준 씨, 제 자궁경부암 말기에 대해 알게 될 때쯤이면 아마 저는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을 거예요. 숨겨서 미안해요. 당신이 병원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제가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을 수진 씨에게 돌려보낼게요. 당신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진정한 의미의 가정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여자에게요. 수진 씨, 부디 저를 대신해서 엄마가 되어주고 아내가 되어주세요. 이 박복한 저를 대신해서 그 사람을 돌봐주세요. 수진은 이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녀는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뜨겁고 쓰라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주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건조한 법률 용어들이 적혀 있었지만 그 안에는 극단적인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아이의 양육권과 서연 명의의 모든 재산, 예금 통장을 그녀가 사망할 경우 수진에게 양도한다는 변호사의 서명이 담긴 약속이었다. 서연은 마지막 발걸음까지 계산해 두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이용해 수진에게 명분을 보장하고 수진이 그의 아이를 품고 의지할 곳 없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싶어 했다. 떨림이 민준과 수진의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들은 한뼘거리에 앉아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고인의 그림자로 가로막힌 거대한 심연이 느껴졌다. 서연의 유언은 너무나 거대하고 숭고해서 잔인하기까지 했다. 그것은 그들에게 뼛속까지 사무치는 희생 위에서 행복하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민주는 숨이 막혔다. 그는 수진을 아내로서 자신의 삶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을 볼 때마다 병으로 초췌해진 서연의 얼굴이 뒤에서 미소 짓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이 죽은 여인에게 속해야 할 것들을 누리고 있는 죄인 같다고 느꼈다. 죄책감 때문에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을 수 없었다. 비록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를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었지만
민주는 수진을 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하죠? 서연이가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이 끔찍한 진실을 가지고 어머니와 가족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지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한때 우상으로 여겼던 남자의 눈에서 막막함과 두려움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남으면 민준이 효와 사랑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길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의 어머니는 자신처럼 애매한 명분을 가진 여자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불쌍한 아이는 출생의 비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속에서 자라야 할 것이다. 수진의 마음속 고통이 단호한 결심으로 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잠든 아이를 보고 다시 민준을 보았다. 그 시선에는 말없지만 단호한 작별 인사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민준 씨, 서연 씨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희생에 기대어 제 것이 아닌 행복을 강요할 수 없어요. 당신이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저와 가족 사이에서 또다시 선택해야 하는 것도 원치 않아요. 민준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수지는 약하게 고개를 저어 그를 막았다. 그녀는 그에게 돌아가서 서연의 상을 제대로 치르라고 자신과 아이는 알아서 살겠다고 말했다. 민준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병실을 나섰다. 그는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소화하고 밖에서 싸움을 걸어올 어머니에게 대처할 방법을 찾을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군복 입은 모습이 엘리베이터 문 뒤로 사라지자마자 수진이 조용히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몇 안 되는 아기용품을 가방에 챙겼다는 것을 그녀는 아이를 안아 품에 꼭 껴안았다. 마치 자신의 목숨을 다해 아이를 지키려는 듯. 수진은 충격과 눈물 젖은 서연의 편지가 있던 병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그리고 비상계단을 통해 복도로 나섰다. 그녀는 매우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물지 않은 수술 부위에 찢어지는 고통이었지만 민준을 해방시켜주려는 의지가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녀는 그가 박 여사의 천둥 같은 분노 앞에서 자신을 막아서는 것을 원치 않았다. 옛사랑이 그의 인생을 또 한 번 망치는 독약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 수지는 해질녘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맞으며 아이를 안고 떠났다. 그녀의 작은 모습은 분주한 인파 속으로 사라졌고 뒤에는 미완의 유언과 운명의 파편들 사이에서 헤매는 한 남자를 남겨두었다. 민주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병실로 뛰어들었다. 문이 벽에 세게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네 개의 하얀 벽에서 느껴지는 소름 끼치는 침묵뿐이었다. 3층 침대는 텅 비어 있었고 침대 시트는 아무도 눕지 않았던 것처럼 평평했다. 신생아의 젖냄새는 짙은 소독약 냄새에 희미해져 있었다. 수지는 정말로 떠났다. 그녀는 그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를 데리고 옅은 연기처럼 분주한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민주는 무력감에 찬 소리를 지르며 쇠로 된 침대 난간을 세게 쳤다. 주먹의 고통은 가슴속 무너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과거의 유령이 현재의 행복을 잡는 것을 막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너무 망설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굳은 얼굴과 뜬 눈으로 밤을 새워 붉어진 눈으로 부대 지휘관 책상에 장기 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는 많은 설명을 하지 않고 집안에 해결해야 할 중대한 일이 있다고만 짧게 말했다. 부대를 나서며 민주는 자신이 더 이상 명령에만 따르는 소령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의 일부를 되찾으러 가는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다. 한편 그의 집에서는 어이없고 잔인한 또 다른 연극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몰래 채취한 아이의 머리카락으로 의뢰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아이는 정확히 민준의 친자였다. 박 여사와 누나 미나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지만 그 변화는 민준을 역겹게 할 뿐이었다. 어머니는 친척들에게 하늘에서 떨어진 장손에 대해 떠벌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자를 데려와 키울 계획을 세웠지만 수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이니 저 수진이라는 여자는 명분 없는 여자니 돈 몇 푼 쥐어주고 아이만 데려오라고 했다. 이 집에서 박씨 핏줄이 밖에서 떠돌게 할 수는 없지만 이혼 경력이 있는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민준은 어머니를 보았다. 평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인생을 억압해온 여자. 그의 마음은 재처럼 차갑게 식었다. 분노가 폭발했다. 민주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어머니와 누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폭풍 전에 천둥처럼 위험이 있었다. 어머니, 누나, 그 쓰레기 같은 생각 당장 집어치우세요.
수진 씨는 이 집에서 더러운 돈 몇 푼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박 여사가 늘 그랬듯 언성 높여 제압하려 했지만 민주는 으르렁거리며 말을 끊었다. 어머니는 그 모진 말들로 제 착한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서연이가 고통과 병 속에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죽게 만들었다고요. 이제 제 인생의 두 번째 여자에게는 손댈 생각 마세요. 그의 직설적인 말은 박 여사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토록 효자였던 아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항하리라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다. 민주는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낡은 지프차에 짐을 싣고 북부지방을 가로지르는 수색 여정을 시작했다. 그는 서연의 일기장에 남겨진 희미한 단서와 수진이 산후 정신없는 와중에 언급했던 지명에 의지했다. 그는 해안 도시와 붉은 흙의 중부지방을 지났다. 가는 곳마다 전단지를 남기고 지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물었다. 민준의 내면은 더 이상 과거에 대한 자책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가장으로서 성장했다. 그는 한때 모든 것을 잃게 했던 맹목적인 효도 대신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과 수진에 대한 진실한 감정을 선택했다. 휴가 기간은 육체적인 피로 속에서 지나갔지만 민준의 의지는 날이 갈수록 강해졌다. 그는 서연이 자신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목숨을 희생했으며 만약 그가 수진을 다시 한번 잃는다면 그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2주 넘게 찾은 끝에 민주는 수진의 오랜 친구로부터 중부 해안가의 작은 어촌 마을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그곳에는 수진의 먼 친척이 살고 있었다. 그는 밤새 차를 몰아 험준한 고갯길을 넘었다. 두 모자를 곧 다시 만날 생각에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붉은 노을이 넓은 바다 위로 내려앉을 때 민주는 푸른 야자수 숲 옆에 자리한 초가집 앞에 차를 세웠다. 마당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한 여인의 떨리는 자장가 소리와 섞여 있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렸다. 수진이 대나무 평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얼굴은 병원에 있을 때보다 더 야위고 창백했다. 그녀는 한 손으로는 아이를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분유탈 물을 끓이느라 힘겨워 보였다. 매캐한 연기에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수진은 민준의 가슴을 저미게 할 정도로 초췌했다. 그는 자신의 여자가 이 외딴 시골에서 가난하고 외롭게 고생하게 둔 자신이 쓰레기 같다고 느꼈다. 수진은 고개를 들었다. 노을 아래 서 있는 크고 익숙한 모습을 보고 꿈을 꾸는가 싶어 눈을 계속 비볐다. 그가 정말 민준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달려가 안기는 대신 뒤로 물러서며 아이를 품에 꼭 껴안았다. 눈에는 공포와 막막함이 역력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왜 우리 모자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넓은 팔로 수진과 아이를 모두 품에 안았다. 그의 몸에서 전해지는 온기, 군복 냄새와 섞인 아궁이 연기 냄새는 수진이 오랫동안 갈망했지만 항상 부정하려 했던 포근함을 주었다. 그의 품에서 수진은 마침내 모든 저항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민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지난날의 모든 서러움과 피로를 쏟아냈다. 민주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수진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따뜻했다. 더 이상 어디에도 갈 필요 없어. 이제부터 내가 여기 있을게.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이 가난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파도 소리와 짙은 아궁이 연기 속에서 풍파에 단련된 소령은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안식처를 찾았다. 진실과 사랑, 그리고 값비싼 성장의 교훈으로 지어진 안식처였다. 민준이 수진과 아이를 데리고 아직 서연의 향내가 가시지 않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차의 엔진 소리가 작은 동네에 울려 퍼졌다. 아이를 안은 수진의 등장은 즉시 폭발 직전의 여론이라는 기름창고에 던져진 불씨가 되었다. 닫힌 창문 틈으로 엿보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 동네 찻집에서 한가한 아낙네들이 나누는 크고 작은 수군거림이 살을 내는 바늘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고결한 척하던 군인 소령이 아내가 죽은 지 2달도 안 되어 버젓이 내연녀와 사생아를 데려와 자리를 차지하고 고인의 영혼을 무시했다는 뜨거운 소식을 퍼뜨렸다. 수지는 차에서 내렸다. 떨리는 다리로 민준의 단단한 팔에 의지했다. 그녀는 주변 이웃들의 칼날 같은 시선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에서 뼛속까지 사무치는 굴욕감이 차올랐다. 서연의 집으로 들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녀가 결코 원치 않았던 신성모독 같았다. 하지만 품에 잠든 아이를 보며 수지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만약 지금 무너지면
자신의 아이는 영원히 남의 남편을 빼앗은 여자의 사생아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는 수진의 떨림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구경하러 모여든 사람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모두가 길을 비켜주었다. 압박은 이웃뿐만 아니라 민준이 근무하는 부대까지 퍼져나갔다. 그의 충실함을 존경했던 동료와 친구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지휘관의 도덕성에 대한 험담이 당 회의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그에게 명예를 지키기 위해 수진을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솔직하게 조언했지만 민주는 그저 침묵했다. 그의 눈은 강철처럼 굳건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서연의 일기장에 담긴 진실은 호기심 많은 자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기에는 너무나 신성했기 때문이다. 숨는 대신 민주는 군인답게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정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친척과 부대 지휘관 몇 명을 초대해 집거실에서 간단하지만 격식 있는 결혼식을 조용히 준비했다. 수지는 소박한 흰색 한복을 입고 슬픔이 묻어나는 단아한 얼굴로 정복을 차려입은 민준 옆에 섰다. 참석한 모든 사람을 숙연하게 만든 것은 서연의 재단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다는 점이었다. 그녀의 영정은 마치 그녀가 미소 지으며 이 기쁜 날을 지켜보는 듯 생화로 장식되어 있었다. 민주는 옛 아내의 재단 앞에 서서 향을 피우고 모두를 단호한 눈빛으로 돌아보았다. 그는 오늘의 행복이 배신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가장 위대한 여인인 서연의 유언을 잇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수진이 내연녀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녀는 서연의 간절한 부탁에 따라 박씨 집안의 핏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희생한 어머니라고. 그의 단호하고 분명한 말은 막장 드라마를 기대하던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수지는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민준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보호해주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하지만 결혼식이 막 끝났을 때 풍파는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한 중년 남성이 험상녀 청년 몇 명을 데리고 집으로 쳐들어와 엄숙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그는 서연의 외삼촌으로 오랫동안 민준 부부의 집과 재산을 노려온 사람이었다. 그는 민준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다. 자네 정말 대단하군. 우리 조카 서연이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여자를 끌어들여? 우리가 눈뜬 장님인 줄 알아? 자네가 오래전부터 바람 피워서 서연이가 화병나 죽은 걸 모를 줄 알고? 민준은 수진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이 위협적으로 가늘어졌다. 그는 자신의 중요한 날에 분수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서류 뭉치를 꺼내들며 자신이 군 기관과 법원에 민준이 혼인법을 위반하고 재산을 빼앗기 위해 간접적으로 서연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선언했다. 그는 민준이 아내를 배신한 죄로 계급장을 떼고 모든 경력을 잃게 만들겠다고 소리쳤다. 악독한 욕설의 수지는 손발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방구석으로 물러섰다. 아이를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이 다시 강하게 솟아올랐다. 극도의 긴장 속에서 민주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탐욕에 눈이 멀어 날뛰는 자를 극도의 경멸감으로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이 싸움이 단순한 동네 여론이 아니라 법적이고 명예를 건 진짜 싸움으로 번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서연의 유언이 자신에게 아이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고통스러운 정화 과정을 거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숨은 가빴지만 지휘관의 뇌는 극도로 냉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떤 조사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직 진실만이 수진과 이 불쌍한 생명을 탐욕스러운 자들의 소나기에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방안은 순식간에 다툼과 위협으로 혼란에 빠졌다. 수진은 재단 위 서연의 영정을 보았다. 고인의 미소가 마치 자신에게 더 굳건해지라고 격려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다가가 민준 옆에 섰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에 얹혔다. 폭풍우가 아무리 거세도 그들이 함께 이 길에 끝까지 갈 것이라는 약속처럼. 결혼식은 극심한 긴장 속에서 끝났다. 그들의 명예와 사랑이 질투와 탐욕의 불길 아래 시험받게 될 험난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민준의 집 거실 분위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했고 담배 연기와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의 외삼촌과 함께 온 무리가 나무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살기등등한 얼굴로 불쌍한 조카의 정의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손에 들고 있었다. 박 여사와 누나 미나는 구석에 움츠리고 서 있었다. 외가 쪽의 압박과 흑백을 가리기 위해 민준이 직접 초대한 군 수사기관 대표들의 등장에 얼굴이 굳어 있었다.
민주는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군복은 단정했지만 얼굴에는 고뇌의 흔적이 서려 있었다. 깊은 눈으로 도덕을 내세워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자들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값싼 변명으로 해명하는 대신 낡은 녹음기와 해진 파란 표지의 일기장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민준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소름 끼치게 조용한 가운데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연의 목소리가 약하고 간헐적이지만 매우 단호하게 흘러나왔다. 30분 가까이 되는 녹음 파일에는 1년 전 카페에서 있었던 운명적인 대화가 담겨 있었다. 서연이 녹음해서 수진에게 맡겼던 것이다. 서연이 수진에게 대리 임신을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내용이었다. 서연의 흐느낌이 들렸다. 예정을 생각해서 민준에게 아이를 낳아달라고 애원했다. 자신이 자궁경부암 말기 판정을 받아 가족의 비난으로부터 남편을 지켜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방 안은 얼어붙었다. 기세등등하던 서연의 외삼촌이 갑자기 멈칫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경악했다. 박 여사는 서연이 눈물 젖은 밥과 시어머니의 씨 없는 수박이라는 모진말에 대해 언급하는 대목에서 온몸을 떨었다. 옷자락을 꽉 쥐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민주는 서연이 오랫동안 숨겨온 암 진단서와 수진과 아이에게 재산을 양도한다는 변호사 서명이 담긴 약속을 계속해서 증거로 내놓았다. 그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고 서연 쪽 친척들을 보았다. 그의 낮고 탁한 목소리가 망치처럼 내리쳤다. 똑똑히들 보십시오. 이것이 서연이가 자신의 목숨과 명예를 걸고 숨겨온 진실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위해 대리모를 구했다고 억울해한 게 아니라 바로 가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잔인함 때문에 억울해했습니다. 서연이는 이 모든 각본을 직접 연출하고 이 집안의 핏줄을 남기기 위해 자신의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자마자 여러분은 바로 그 아이를 이용해 그녀를 모욕하고 그녀가 믿고 맡긴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충격이 독약처럼 퍼져나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누나 미나는 충격에 찻잔을 떨어뜨렸다. 후회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연 쪽 친척들은 고개를 숙였다. 테이블 위 고소장이 갑자기 뻔뻔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드러난 진실은 너무나 잔인해서 이기적인 자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서연처럼 성스러운 여인의 삶을 기나긴 인고의 나날로 만들 만큼 얼마나 악독했는지 깨달았다. 서연은 불륜의 희생자가 아니라 남존여비 사상과 혈육의 무관심의 희생자였다. 민주는 뒤늦은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텅 비고 마비되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박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늙은 어깨가 흐느낌에 따라 격렬하게 떨렸다. 그녀는 자신이 서연이 끓인 국을 쳐냈던 일, 서연이 아이를 빌며 향을 피울 때마다 던졌던 비아냥, 그리고 반항이라고만 생각했던 며느리의 한 맺힌 눈빛을 떠올렸다. 암 투병 사실과 서연의 숭고한 희생은 그녀의 굳어버린 양심에 치명타를 날렸다. 그녀는 자신이 아들을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여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을, 그토록 바라던 장손의 어머니를 쫓아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지는 문 뒤에 숨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통쾌함 대신 자신의 피와 눈물로 꽃길을 깔아준 박복한 언니에 대한 무한한 슬픔을 느꼈다. 순간 박 여사는 서연의 영정이 희미한 향 연기 속에서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는 제단 앞으로 기어갔다. 그녀는 머리가 차가운 바닥에 닿도록 엎드렸다. 고통스럽고 후회에 찬 울음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서연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무지와 악행을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그리고 그녀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발칙한 년, 상간녀라고 불렀던 수진에게로 돌아섰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엄있고 가혹하기로 유명했던 시어머니는 수진의 발 아래 머리를 숙였다. 마른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용서를 빌었다. 그녀는 자신이 틀렸다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부디 서연을 봐서라도 남아달라고 애원했다. 아이와 수진 자신에게 보상할 기회를 달라고. 민주는 그 광경을 보았다. 그의 심장은 어머니의 뒤늦은 후회와 아내의 피와 살이 담긴 유언이라는 두 탁한 물줄기 사이에서 질식할 것 같았다. 그는 다가가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눈은 수진에게서 떼지 않았다. 이 대질 신문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 부서진 영혼들이 남은 조각들을 주워 모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노력만이 있을 뿐이었다. 고소를 하려던 자들은 조용히 서류를 챙겨 굴욕감 속에서 물러났다. 방 안은 비통한 분위기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각성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민주는 이제 증오의 유령은 사라졌지만
감사와 책임의 무게가 그와 수진을 평생 따라다닐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너무나 비범한 사랑을 위해 살고 죽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여론의 폭풍과 잔인한 욕설은 마침내 닫힌 나무 문 뒤로 물러났고 잿더미에서 부활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의 복잡한 침묵이 그 자리를 채웠다. 민준과 수진은 공식적으로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고인의 유언과 매일 자라나는 핏줄로 빚어진 기묘한 결합이었다. 첫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어색함으로 가득했다. 수지는 부엌에서 낯선 손님처럼 움직였다. 서연의 낡은 물건에 손이 닿을 때마다 그녀는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라며 물러섰다. 그녀는 자신이 침략자일까 두려웠다. 자신의 존재가 박복한 언니의 영혼을 모독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웠다. 민주는 수진의 마음을 이해했기에 조용한 보호를 선택했다. 그는 낡은 물건 몇 개를 조용히 새 것으로 바꾸고 수진이 아이와 함께할 개인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작은 방을 정리했지만 서연의 재단에는 절대 손대지 않았다. 수진이 모든 것이 정돈되고 시간이 정확해야 하는 군인 가정의 생활 방식에 적응해야 하면서 일상적인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아침 민주는 4시 30분에 일어나 조깅과 훈련을 했다. 그의 작은 움직임에 수진은 잠에서 깼다. 그녀는 서투르게 아침을 준비하러 부엌에 갔지만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생선 조림을 태워버렸다. 민주는 책망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국자를 들고 어설프게 아이를 달래며 부엌의 난장판을 치우는 것을 도왔다. 군인의 아내가 된 수진의 어색함은 민준의 갑작스러운 야간 근무에도 있었다. 그가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서둘러 군복을 입고 떠나 그녀를 보이지 않는 불안감 속에 홀로 남겨두었을 때 그럴 때마다 수지는 서연의 재단 앞에 앉아 가느다란 향 연기를 보며 친언니에게처럼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서연에 대한 그리움은 이 집 구석구석, 추억의 모든 곳에 여전히 존재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은 더 이상 이전처럼 가슴 찢어지는 고통이나 죄책감을 동반하지 않았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그들이 가진 현재를 더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부드러운 상기장치가 되었다. 민준의 내면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그는 수진이 더 이상 아쉬움 가득한 옛 연인도 대리 출산으로 은혜를 입은 여자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밤새 아이를 돌보느라 초췌해진 모습이나 과거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깊은 애정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10년 전의 불같고 충동적인 사랑이 아니라 인생의 절반을 폭풍우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성숙하고 너그러운 감정이었다. 그는 마당을 산책할 때 그녀의 손을 잡기 시작했고 이전에는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부대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수진도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가 애정어린 눈으로 자신을 볼 때마다 그녀는 서연에게 제대로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이 남자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증오나 죄책감은 짓밟혔던 두 영혼 사이에 깊은 공감으로 대체되었다. 어느 늦은 오후 노을이 창틀에 금빛을 칠할 때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그는 수진이 서연의 재단 앞에 서서 아이를 안고 고인이 된 어머니의 사진을 가리키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이제 제법 컸고 아빠를 쏙 빼닮은 까만 눈으로 서연의 영정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입으로는 의미 없는 소리를 옹알거리고 있었다. 갑자기 어눌하지만 분명한 외침이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져 민준과 수진 모두를 놀라게 했다. 아이는 문 앞에 서 있는 민준을 향해 작은 팔을 뻗으며 입으로 아빠, 아빠라고 불렀다. 첫 마디는 다른 누구도 아닌 고인이 된 여인의 앞에서 울려 퍼졌다. 마치 뿌리와 계승에 대한 신성한 인정처럼 민준은 달려가 아이를 번쩍 안아들었다. 까끌까끌한 수염이 난 얼굴을 아이의 부드러운 피부에 비볐다. 감격에 찬 눈물이 흘러나왔다. 수지는 옆에 서서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의 가슴에서 전해지는 떨림을 느꼈다. 그녀는 서연의 영정을 올려다보았다. 촛불 아래 언니의 눈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그들에게 보내는 뒤늦은 축복의 말처럼 만족스러운 미소. 과거의 잿더미는 이제 정말로 행복의 새싹을 틔우는 걸음이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속임수나 증오의 어둠 속에서 살지 않고 함께 진정한 의미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시련을 통해 단련된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진실해진 곳.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며 고독했던 세월의 냉기를 몰아냈다. 한때 비극으로 물들었던 땅 위에 희망찬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른 아침 햇살이 교회 묘지에 이슬 맺힌 푸른 잔디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곳의 정적은 한스러움이 아니라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오늘은 서연의 첫 기일이었다. 민주는 단정하게 군복을 차려입고 아들을 안은 채 엄마의 묘비 앞에 놓인 새하얀 국화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를 보고 있었다. 수지는 그의 옆에 서 있었다. 옅은 남색, 비단 한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충만한 행복이 어려 있었고 한 손은 옷감 아래 살짝 부푼 배 위에 얹혀 있었다. 민준과의 진정한 사랑의 결실인 두 번째 생명이 과거의 잿더미에서 일어난 강인한 부활의 증거처럼 그녀의 몸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민주는 묘비에 붙은 서연의 사진을 보았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이나 빚진 마음으로 가슴이 조여오지 않았다. 그는 아이를 내려놓고 아이의 손을 잡아 피어오르는 향로에 가볍게 대게하며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담아 서연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자신과 수진이 누리는 행복이 옛사람의 그림자를 배신하거나 지우는 것이 아니라 서연의 유언이 이룬 기적적인 계승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이 행복의 길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보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죽은 사람의 목까지 포함하여 정말로 잘 충만하게 사는 것이었다. 세상의 멸시를 받던 과거의 마른 나무는 이제 싹을 틔웠을 뿐만 아니라 너그러움의 그늘 아래 한 가정을 보호하며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 수지는 향을 피웠다. 가느다란 연기가 바람에 섞여 넓은 공간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사진 속 박복한 언니의 눈을 보며 두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고 자신의 마음과 서연의 마음까지 다해 민준을 사랑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잎을 흔들고 두 사람의 뜨거운 뺨을 스쳐 지나갔다. 민준과 수지는 서로를 보았다. 그들은 그 바람 속에서 서연의 존재를 느꼈다. 머물다 간 세상에서 남은 이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축복의 말처럼 부드러운 접촉이었다. 고통은 정말로 멀어졌고 그 자리를 절대적인 평온이 차지하며 풍파에 단련된 소령의 영혼을 채웠다. 민주는 수진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아이를 안았다. 그들은 묘지를 나서는 푸른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작은 길을 천천히 걸었다. 이른 아침에 눈부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 그의 군복 어깨와 그녀의 한복 자락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가족의 그림을 만들어냈다. 그의 품에 안긴 아이가 나비 한 마리가 펄럭이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까르르 웃었다. 그 맑은 웃음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려 퍼지며 슬픔의 마지막 흔적마저 지워버렸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갔다. 빛으로 가득한 넓은 길이 기다리는 곳으로 폭풍우 같던 세월을 뒤로하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 위해 사랑과 희생, 그리고 무한한 관용으로 쓰인 장을 푸른 나무 아래 세 사람이 걷는 모습, 아이의 미소에 비치는 햇살은 생명이 죽음에서 피어나고 사랑이 인생의 모든 가혹한 편견을 이겨내는 완벽한 결말의 상징이 되었다. 아마도 가장 위대한 사랑은 함께 백년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도 남은 사람을 위해 꽃길을 마련해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서연은 떠났지만 그녀가 명예와 목숨을 맞바꿔 남긴 생명의 싹은 화려하게 피어났다. 한때 세상의 멸시를 받던 마른 나무는 뼛속까지 사무치는 숭고함 덕분에 이제 꽃을 피웠다. 민준 소령과 수진, 그리고 서연의 이야기는 거센 폭풍이 지나간 후 남는 것이 폐허뿐만 아니라 너그러움을 아는 심장들의 부활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서연의 희생에 감동했거나 민준과 같은 군인의 기계를 존중한다면 아래 댓글에 그들의 작은 가족을 위한 축복의 말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와 함께 이 이야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이처럼 인간적이고 강인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퍼뜨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에 날카롭고 극적인 심리 감성 드라마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사랑은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마음정거장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